안녕하세요. 암호화폐 ETF 시장에 정말 떠들썩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 주자가 나왔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바로 솔라나. 네, 솔라나 현물 ETF가 미국 시장에 데뷔를 했는데 와, 첫날 반응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솔라나 ETF 대비 성적부터 해서요. 기존 강자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이게 승인된 배경도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랑 또 다른 알트코인 ETF들 소식까지 시장 전체를 한번 깊숙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솔라나가 정말 ETF 시장의 뭐랄까 넥스트 빅싱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핵심을 파헤쳐 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숫자가 제일 궁금하시겠죠. 2025년 10월입니다. 비트와이즈가 미국 최초로 내놓은 솔라나 현물 ETF, 티커명 BSOL인데요. 이 ETF 출시 첫날 순유입액이 무려 6,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첫날 성적으로는 꽤 큰 금액이죠. 근데 저는 거래량이 더 놀랍더라고요. 첫날 거래량이 5,790만 달러. 이게 들어보니까 올해 미국 시장에 나온 모든 종류의 ETF 있잖아요. 그중에서 첫날 거래량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돈 들어온 걸 넘어서 시장 관심이 정말 폭발적이었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 첫날 거래량 기록, 이게 정말 인상적입니다.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라고 ETF 전문 애널리스트가 있거든요. 네네, 유명하죠. 그 사람도 올해 어떤 ETF보다 강력한 출발이다 이렇게 평가했을 정도니까요. 순유입액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높다는 건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이걸 기다렸고 또 실제로 막 거래에 뛰어들었다는 거거든요. 시장의 열기를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초기 열기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 자금 포함해서 총 운용 자산, AUM이라고 하죠. 이것도 출시하자마자 빠르게 들어서 벌써 2억 9,240만 달러 이 정도 넘어섰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기존의 그 암호화폐 ETF 거물들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요? 걔들이랑 비교해보면 위치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대표적으로 BITB 같은 경우 첫날 유입액이 한 2억 3,790만 달러 정도 됐어요. 그리고 올해 7월에 나왔던 이더리움 현물 ETF, 예를 들어 ETHA, 거기는 한 2억 6,650만 달러 정도였고요. 그럼 액수만 딱 놓고 보면 솔라나 ETF 첫날 들어온 돈, 그 2,950만 달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 첫날 기록에는 한참 못 미치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역시 급이 다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그 절대적인 금액만 보면 차이가 좀 나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맥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사실 최초라는 상징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이었으니까. 네, 제도권 금융시장 문을 연 선구자였고 기대치 자체가 달랐어요. 반면에 솔라나는 그 뒤를 잇는 뭐랄까 세 번째 주자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성과,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거래량 기록, 이걸 세웠다는 건 시장이 솔라나를 그냥 또 다른 알트코인 중 하나, 이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주류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단순히 알트가 아니라 메이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신호군요. 그렇죠. ETF 시장에서 세 번째 메이저 체인의 등장을 알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솔라나 ETF가 나오기까지 과정이 좀 드라마틱했다고 들었어요. 미국 정부 셧다운 있잖아요. 행정 기능이 일부 멈춘 상태에서 승인이 났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보통 SEC 승인 되게 까다롭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번 솔라나 ETF 승인은요, SEC가 막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오케이, 승인! 이게 아니었어요. 약간 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된 건데 바로 S1 서류 자동 효력 발생이라는 제도 덕분입니다. S1 서류 자동 효력 발생이요? 그게 뭐죠?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ETF 발행사가 상장 신청서, 그걸 S1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SEC에 내고 나서 SEC가 특정 기간 안에 보통 한 20일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이거 문제 있다라거나 자료 더 내라 이런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그 서류가 그냥 자동으로 효력이 생겨서 상장이 가능해지는 그런 규정이에요. 네.
근데 마침 그때 정부 셧다운 때문에 SEC가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막 업무 처리가 늦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아, 타이밍이. 그렇죠. 비트와이즈가 이 타이밍을 딱 보고 1933년 증권법 기반 상품으로 솔라나 ETF 등록 신청을 해버린 거죠. 와. 그럼 SEC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서 자동 통과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참 행정 공백이 오히려 시장에는 기회가 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뭐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규제의 허점이나 절차를 좀 영리하게 활용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앞으로 다른 알트코인 ETF 나올 때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다른 회사들도 이런 전략을 써볼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솔라나 ETF가 이렇게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데뷔한 바로 그날에요. 시장에 좀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같은 날 카나리 캐피탈이라는 데서 헤데라 HBR 기반 ETF랑 라이트코인 LTC 기반 ETF를 내놨거든요. 아, 헤데라랑 라이트코인 ETF도 나왔었군요. 네. 근데 이 두 ETF는 첫날 자금 유입이 0달러였습니다. 네. 0달러요? 아니, 잠깐만요. 거래는 꽤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HBR ETF는 첫날 거래량이 860만 달러? 라이트코인 ETF도 한 140만 달러 됐다고 본 것 같은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요? 거래가 됐는데 돈이 안 들어올 수가 있나요? 그게 무슨 말이죠? 네, 그게 바로 ETF 시장의 자금 흐름, 그러니까 플로우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ETF의 거래량하고 자금 유입 유출은 다른 거예요. 아, 다른 개념이군요. 네. 거래량은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발행된 ETF 주식을 서로 사고 파는 양이에요. 뭐랄까, 중고차 시장에서 차들이 계속 주인 바뀌는 거랑 비슷해요. 네네. 반면에 자금 유입이라는 건 그 지정 판매 회사 AP라고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기초자산, 그러니까 여기선 헤데라나 라이트코인이겠죠. 이걸 사들여서 ETF 운용사한테 줘요. 그럼 그 대가로 새로운 ETF 주식을 발행받아서 시장에 푸는 거죠. 즉, ETF라는 상품 자체가 새로 만들어질 때 크리에이션, 실질적인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하. 반대로 ETF 주식을 다시 기초자산으로 바꿔갈 때는 환매,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유출이 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HBR이랑 LTC ETF는 첫날 거래량이 있었다는 건 그냥 뭐 시장에 있던 초기 물량 같은 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손만 바쁘게 오고 갔다는 거네요. 뭐랄까, 식당에 손님, 거래량이 막 북적였는데 정작 새 테이블, ETF 주식 까려고 주방에서 음식을 더 만들지는 자금 유입 안 왔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첫날 자금 유입이 0이었다는 건 그 ETF들에 대한 신규 투자 수요가 아직은 거의 없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일단 좀 지켜보자 이렇게 관망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솔라나 ETF에 돈이 몰린 거랑은 완전 반대 상황인 겁니다. 네. 시장의 관심이나 기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군요. 확실히 솔라나 쪽으로 관심이 확 쏠린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 강자들이 갑자기 힘이 빠진 건 아니겠죠? 여전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 시장은 뭐 굳건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네. 솔라나 ETF가 그렇게 주목받은 바로 그날에도요.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전체로는 2억 240만 달러가 순유입됐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시장에도 2억 4,600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와, 하루에 그 정도씩이나요? 그렇죠. 하루 유입액만 봐도 솔라나 ETF 첫날 성적의 몇 배나 되는 규모예요. 여전히 암호화폐 ETF 시장의 기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인 거죠. 역시 그렇군요. 다만 2025년 전체 누적 데이터를 보면 좀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약간 착시 같은 부분이 있어요.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 전체로는 약 269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순입됐거든요. 네, 엄청나네요. 근데 여기서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블랙록 있잖아요. 네, 블랙록 아이빗. 네, 그 아이빗 하나만 싹 빼고 계산을 해보면요. 나머지 모든 비트코인 ETF에서는 오히려 총 13억 달러가 순유출된 걸로 나와요. 네. 뭐라고요? 블랙록 하나 뺐는데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뀐다고요? 그럼 사실상 블랙록이 혼자서 비트코인 ETF 시장 전체를 다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상당 부분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만큼 블랙록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 그리고 그들의 그 막강한 자금 동원력이나 판매 채널,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주 그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시에 다른 운용사들끼리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자금 끌어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비트코인 ETF 시장도 좀 성숙해지면서 자금이 일부 대형 플레이어한테 확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상황하고 관련해서 K33 리서치의 배틀 룬데라는 분석가가 좀 재미있는 분석을 내놨어요. 그는 이번 솔라나 ETF 출시에 그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참여를 안 했잖아요. 아, 맞아요. 블랙록은 이번에 없었죠. 네, 그 점에 주목을 했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솔라나 ETF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총 자금의 크기, 그 파이를 좀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아무래도 블랙록 같은 거블이 들어오면 초기 자금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블랙록이 빠진 게 오히려 다른 좀 중소형 운용사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지 않을까요? 뭐랄까, 거대 공룡이 없으니까 다른 포유류들이 좀 살 공간이 생기는 것처럼요. 시장이 독점되는 것보다 좀 더 건강하게 경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룬데 분석가도 그 점을 같이 얘기했어요. 블랙록이 없다는 게 비트와이즈 같은 다른 ETF 발행사들한테는 오히려 초기 시장을 딱 선점하고 자기들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죠. 아하. 장기적으로 보면 특정 회사한테 자금이 확 쏠리는 대신에 여러 발행사들이 경쟁하면서 시장을 같이 키워나가는 거죠. 더 분산되고 좀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일리 있네요. 어떻게 보면 솔라나 ETF 시장의 장기적인 경쟁 구도에는 오히려 이게 좋은 신호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시장 구조적인 요인 말고도 솔라나 그 자체가 가진 매력도 당연히 크게 작용했겠죠. 기술적으로 보면 경쟁 체인들보다 훨씬 빠른 거래 처리 속도, 그리고 낮은 수수료, 이건 뭐 개발자들이나 사용자들한테 엄청난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속도랑 수수료는 솔라나의 강점이죠. 네. 그리고 이미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랑 NFT 시장, 이것도 솔라나 네트워크의 가치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음 비트코인이다, 이런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사례나 기술적인 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이번 ETF 흥행의 배경에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뜨거운 감자였죠. 솔라나 현물 ETF의 성공적인 대비, 이걸 중심으로 시장의 여러 측면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뭐 첫날 성적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는 그 거대한 두 축에 이어서 솔라나가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뭔가 의미 있는 세 번째 물결을 만들어낼 가능성, 이건 확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거 올해 나온 모든 ETF 중에서 첫날 거래량 1위. 이 기록은 진짜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나왔지만 좀 주목받지 못했던 헤데라나 라이트코인 ETF 사례하고 비교해보면 시장이나 투자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암호화폐 자산을 평가하고 또 골라내는지를 좀 엿볼 수 있었죠. 이게 뭐 단순히 인기 투표라기보다는 그 기술적인 성숙도라든지 생태계가 얼마나 활발한지, 그리고 또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어떤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본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자금이 들어오는지 그 추세라든지 또 규제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솔라나 네트워크 자체가 기술적으로 안정적인지 또 확장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켜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게 많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솔라나까지 현물 ETF라는 제도권을 문을 통과한 암호화폐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주자는 과연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분간은 이 새 암호화폐 중심 구도가 쭉 갈까요? 이 솔라나의 성공이 다른 여러 알트코인들의 ETF 승인 가능성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만약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솔라나 ETF를 통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솔라나 생태계로 들어온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것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단순히 SOL 코인 가격만 오르는 걸 넘어서 혹시 솔라나 기반의 혁신적인 디파이 프로젝트나 게임, NFT 쪽에 투자가 막 활성화될까요? 아니면 솔라나 재단이나 개발 커뮤니티의 기술 개발 로드맵 같은 데 영향을 줄까요?
이 자금이 가져올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욱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생각해볼 거리를 많이 던져주시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